네, 안녕하세요. 방송 언어 3주 1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럭저럭 개강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이나 저나 또 2학기를 맞이하여 적응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난주 겪었을 것 같아요. 또 곧 추석이 다가와서 좀 휴식의 시간이 오기는 하지만 온라인 녹화 강의의 가장 큰 강점은 휴강이 없죠. 네. 추석이 있어도 강의는 그대로 똑같이 업로드가 됩니다. 휴강이 없는 대신 보강이 없는 장점이 있겠죠.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법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그 3차시, 3주차, 9월 15일 강의 자료가 지금 올라가서 책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교재의 23쪽 화법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이제 우리 강의 자료 1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법의 여러 가지 상황, 이제 간단히 말해서 문어와 구어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중고등학교 때 시간에도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좀 배우기도 했겠지만, 막연하게나마 일반 상식에서 구어와 문어의 큰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을 할 겁니다. 이제 그 뒤쪽에 보면 자료를 미리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의 앞서서 일단 그 교재 내용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어와 구어의 가장 큰 차이는 시 공간의 동실성 차이, 그리고 소통 방향성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 강의실에서 그리고 지금도 이 수업 시간에, 그런데 이 녹화 영상은 좀 얘기가 다르죠. 선생님이 2주로 제한을 놓기는 했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또 반복해서 보고 놓친 것은 없나, 아이고 저 아줌마 또 발화 실수했네 등등 하면서 발음이 왜 저래, 뭐라고 하는 거야, 녹음 상태가 왜 이래 등등,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얘기인데, 지금은 사실은 구어지만 어떤 특별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사실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어가, 오랄 랭귀지가 갖는 약점들은 좀 극복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통 오프라인 강의에서 원래 일반적인 강의 아득해요. 선생님은 내년쯤에 이제 백신 맞고 강의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정말 어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릴 때는 열심히 막 필기를 하죠. 막 선생님이 말하면 막 앞에 앉아가지고 놓치는 건 없나, 또 여러분들 세대와는 달리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든 교수님들한테 질문하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고 그랬던 시절이라 막 친구들끼리 이거 뭐라는 얘기냐 막 등등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선생님들이 그 교수로서 지낸 세월이 길다 보니 초창기에는 막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만 하다가 어느 날 핸드폰으로 이제 녹음도 하고 막 열심히 타자도 치고 아주 그냥 손들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우리 집에 18학번 아들 녀석도 영상을 들으면서 열심히 타자 쳐서 이제 또 강의본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하고, 또 교수님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선생님은 좀 둔해서 그런지 내 거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저렇게 받아 써주나 이러면서 좀 감격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왜 그런 걸 하죠? 왜 그런 걸 할까요? 자, 구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과 관련되는 속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얘기가 딱 쏟아져 나가고 나면 이것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사라져 버려요. 이 음성기호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죠. 그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받아쓰고 녹음도 하는 이유는 그 강의실을 벗어나면 그 똑같은 얘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그러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공간적 제약은 뭘까요? 자, 그 강의실을 벗어나면 그 이야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라지게 되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구어와 문어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 질문에 국문과 학생들은
선생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당연히 대답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구어요, 문어요, 다양하게 대답을 하는데 사실 인류는 문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왜? 책이 귀하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도 인류의 어떤 그 문명과 문화의 발달사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잖아요. 나오게 된 것이다 보니까 이 문어로 된 것은 정말 그야말로 금과 옥저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었던, 그리고 그 안에 쓰여진 문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그러다 보니 문자를 읽는 자의 절대적인 파워, 또 문자를 가진 문명의 엄청난 그런 진보,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문자가 얼마나 인류에게 중요했느냐 하는 것은 이집트의 신성 문자를 보면 압니다. 신성 문자 하면 여러분들 그 막 상형 문자들을 떠올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자는 싫어하지만 갑골 문자 알죠? 한자의 초기 상형 문자의 상태가 갑골 문자인데 은하라 시대에 그 갑골 문자를 어떻게 사용했냐? 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 하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 미이라라든지 이집트를 배경 막 그런 막 신이 나오고 막 뭐 악마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 갑골 문자는 뭐냐? 기륭, 거북의 등껍질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기륭 화복을 따지던, 점치는 거예요. 네, 이건 뭘까요? 문자가 신성시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가 뭐 점을 치거나 뭐 이런 데 가면 부적이라는 거를 써주는데, 부적은 정말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상간녀를 떼어내는 부적이다. 그러면은 주검시자나 호랑이 호자 밑에 그 간통의 간자, 계집여자 3개죠? 그런 걸 집어넣어요. 막말로 나도 만들어줄 수 있나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 그분들도 전문 직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좀 뭐 효력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문자가 그런 지금은 이제 뭐 샤머니즘적으로 취급을 받지만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신성시되는, 왜 그럴까요? 문자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서 문명의 척도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뭐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초기에는 흩어져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구어가 아닌 문어를 굉장히 신성시하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어떤 그런 영험한 효력이 있는 존재로까지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점점 문자 발달사를 보면 뭐 무역할 때도 사용하고 거래를 할 때도 사용하고 소통을 할 때도 사용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에는 어떤 예술적 기능을 하는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그 다음에 인류 문화의 모든 그런 어떤 그런 지식들을 역사책으로 남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예를 들면 언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지각을 하지 못하니까 문어를 굉장히 소중히 해서 뭐 지금도 옥스포드에는 문헌학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롤로지라고 하죠. 이 문헌학과는 사실은 거의 18세기, 19세기까지는 문헌학은 언어학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취급을 받았죠. 근데 오늘날의 언어학은 링기스틱스라고 해서 링구아의 학문이에요. 링구아는 찾아보면 여러분들 혀거든요. 텅입니다. 텅. 영어 단어 텅을 찾아보면 혀라는 뜻과 언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능동적인 조음기관이 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문어 못지않게 실제 살아있는 언어의 모습은 구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의사소통에서 70% 이상이 구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어떤 문명사와 더불어서 문자 언어, 즉 문어를 더 중요한 존재로 생각했던 적이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해서 시공간의 제약, 인류의 문명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어와 구어의 차이는 소통 방향성의 차이입니다. 문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저자와의 대화를 갖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 맞는가? 문학작품은 그러기 때문에 그 비평의 관점이 있죠. 그쵸? 독자가 재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들.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소통 방향. 필자는 이런 뜻으로 썼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이 사무적이지 않죠. 글을 쓰면서 독자랑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작품이 나오지 않게 되다 보니까 소통의 방향성에 차이가 있죠. 온라인 강의의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의 방향성의 차이, 그 문제라고 합니다. 뭐 강의실에서도 여러분들이
토론 수업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막 그렇게 막 토론이 오고 가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더욱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클래스에 들어서 막 질문하고 이러기가 사실 선생님도 그런 것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이제 그래서 구어에 비해서 문어는 소통이 일방향적인 그런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물론 요즘은 문어의 성격에 따라서 오로지 일방향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건 또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들이 이제 구어합법의 상황, 문어합법의 상황 그런 얘기들이 24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뭐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그 강의 자료를 보면 구어합법의 상황은 동일 시간과 공간에서 양방향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순서교대, 턴테이킹, 순서교대 현상이 등장한다. 대화를 하는 것이 그렇잖아. your turn, my turn. 이렇게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화의 공.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친구 둘이 만나면 항상 보면 주로 말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셋이 만나도 주로 말하는 사람, 넷이 만나도 회의를 가봐도 꼭 주로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자기 혼자서만 이제 그 대화를 독점하는 것도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의사소통, 대화나 친구들과의 교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너무 혼자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런 친구들하고는 오래 안 사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면서 나의 이야기와 그 친구와의 얘기가 공감, 뒤에서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청,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기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담을 할 때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드는 교수님 상담을 좀 기피한다. 선생님이 학생처장 일을 좀 하다 보니 그런 반면 주로 학생들이 상담을 오는 이유는 힘들 때 들어주고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진로나 이런 거로 상담을 하러 올 때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이렇게 들어보면 본인은 이미 A로 결정을 했어요. A로 결정을 했는데 B로 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한 거죠. 근데 부모님은 너무 가깝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교수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과 뭐 일방적으로 훈객조의 교수님도 만나보고 들어주기만 하는 교수님도 만나보고 이렇게 많은 분들, 특히 진로와 관련되는 답답할 때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자신의 고민이 좀 치열해야 답은 금방 나와요. 네, 그 밑에 전화통화, 연설, 대중매체의 경우는 시공간과 방향성에서 일반적인 구어합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건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도 분명히 선생님은 구어합법을 쓰지만 사실 매체가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강의실보다는 훨씬 포멀한, 격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좀 더 자유롭겠죠. 네. 그다음 문어합법의 상황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독서의 상황. 자, 그러면 독자와 저자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방향적인 소통을 하게 되겠죠. 문자 메시지의 경우는 문어합법과 구어합법의 속성을 모두 가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앱에 따라서도 다르죠. 카카오톡의 톡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다르고 이메일이 다르고 요새 뭐 항상 정치권이나 이상한 매체에서 사용하는 텔레그램 뭐 그런 데선 또 이상한 것들이 오고 가고 네, 화법도 달라지겠죠. 네, 구어합법과의 차이는 뭘까요? 동일 공간에는 있지 않지만 특히 친한 친구들과의 톡방이라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구어체 화법들이 등장을 할 거여서 여러분들이 막 하다가 이거 맞춤법 맞아? 이런 생각을 문득 하다가 에라이 뭐 안 그러면 어때? 아마 그런 식으로 써본 적도 있을 겁니다. 편지의 경우는 시공간의 동일성은 없지만 소통의 양방향성은 있다. 네, 그 다음 25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화법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화법, 구어든 문어든 정확한 화법을 사용했을 때 좀 더 잘 말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 언어를 듣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방송에 방점이 놓이는 친구들도 있고 언어에 방점이 놓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방송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경우도 방송은 바른 언어,
정확한 언어의 전달에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올바른 화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방송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의 이제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이런 언어들은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영향력이 커요. 영향력이 크다 보니 기왕이면 올바른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25쪽, 교재 25쪽을 함께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언어문화 개선 홍보 영상 중에서 어떤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전국 만 1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언어 파괴나 비속어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매체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신문은 거의 영향력이 미미하고 문어기 때문에 신문의 언어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카페나 게시판 등 뭐 블로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인터넷 이것도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수준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방송,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는 공중파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뭐 누리 소통만 인터넷 소통만 SNS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미디어 매체들에서 다양하게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1학기 때 한류어 언어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한류어 언어라고 하는 과목은 그야말로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선생님은 지금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트윗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안 해요. 뭐 카카오톡하고 뭐 네이버나 이제 좀 보수적인 포털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끔 자료 때문에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제 뭐 특히 줄임말이 굉장히 많고 비속어, 뭔가 이렇게 성적인 그런 표현들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짐작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사실은 이제 과거의 선생님 세대가 젊은 시절이었을 때도 이런 언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은 받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아니었어요. 아까도 지난주 수업에서도 말을 했지만 기껏해야 공중파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는 로맨스 소설 읽는다고 뭐 캔디, 베르사유 장미 이런 만화 읽는다고 교무실에 끌려가서 혼나고 그랬는데 요즘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미디어에 우리가 관심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런 문제들이 참 심각하다. 선생님이 서울여대 온 다음이니까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 2000년 이제 선생님도 가물가물해요. 상암동에 이제 방송국들이 옮겨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게임산업진흥원인가가 있어요. 거기서 게임 언어 관련되는 일을 좀 이제 언어 이제 개선 사업을 하러 가는데 선생님은 게임을 못해요. 그런 온라인 게임은 못하고 기껏해야 이제 뭐 테트리스 그 세대에서 끝난 사람인데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18가 관련되는 이제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보편적인 비속어인데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일종의 자막이죠. 네, 뭐 비속어들이면 하는데 18가 관련되는 그런 비속어의 베리에이션이라고 하죠. 변이형 요즘은 언어도 변이가 많은데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90몇 개가 나왔어요. 굉장한 인간의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좀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그런 이제 보고서를 쓰고 개선 작업에 대한 노력을 하지만 사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표를 한번 봐주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문어화법의 강조는 더 정확히 말하는 화법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더 잘 말하게 됩니다. 이게 확실히 예를 들면 분절음을 끊어서 또박또박 발음을 하다 보면 확실히 발화 실수도 덜 하게 되고 뭐랄까요, 정확한 표현도 생각하게 되고, 근데 또 발화 속도가 또 너무 느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뭐 50년 넘게 굳어진 그런 발화 습관들이 있어서 쉽게 고쳐지지는 않지만 아 이건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들은 다음에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요새 뭐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세상이잖아요. 특히 면접 전에 준비하는 것 스스로 이렇게 셀프 체킹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돈 들여서 어디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 그 보충 자료로 넘어가기 전에 연습 문제에 해당하는 26쪽 함께 봐주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는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네, 26쪽 연습 문제 시험 범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오픈북을 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이제 내가 강의실에서만 말했던 것들 이 강의 중에 그런 것들을 좀 냅니다. 물론 뭐 연습 문제 포함 안 된다는 그런 걸 가지고 트릭 부리진 않아요. 뭐 당연히 알려주겠지만 거기에 26쪽에 2번 한번 보면 비언어적 요소 우리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그쵸? 랭귀지 제스처. 거기서 준언어적, 신체, 공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요소엔 준언어적 요소, 거의 언어에 준하는 그런 그래서 목소리의 크기, 강세, 억양, 속도, 휴지 우리가 흔히 운율적 자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휴지라고 하는 것은 말을 끊는 거예요. 근데 이 휴지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데 이렇게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걸 강의해서 너무 미안합니다만은 휴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화법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면접에서 써먹을 필요가 있어요. 이 중에 아나운서 꿈꾸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마 가면 다 이제 그 대본에다가 여기서 끊고 이런 거 다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예를 들면 휴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제어를 선정해 주는 거예요. 구어화법은 그러면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듣죠. 선생님 왜 말 끊었지? 하고 듣게 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지라고 하는 포즈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기술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신체 요소는 동작, 제스처, 시선, 그 다음에 얼굴 표정 등입니다. 요새 어떤 그 대선 후보 한 분이 너무 고개를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놀림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선생님도 몰랐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강의는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앉아서 찍지만 앉아서 찍으니까 내가 막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잖아요. 외부에 송출하는 그런 어떤 강의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학원의 그 양질의 이제 막 인공칠판 있고 자막 붙고 막 이런 그 양질의 그 강의를 찍어본 적이 있는데 스튜디오에 가서 그 여러분 30분에 얼마인지 알아요? 30분에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학원의 그 강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들이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비용을 지불하는 것들이요. 근데 참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 요구하는 것이 수준이 높아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도 왜 이렇게 교단위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진즉 그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살을 쫙 뺐을 텐데 무지하게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학생들이 피곤하죠. 내가 판서를 하는 중에 그 아이들을 판서를 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물론 그렇다고 가만히 꼿꼿하게 앉아 서 있으면 또 졸리잖아요. 뭔가 모션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되고 오른쪽이 예쁜지 왼쪽이 예쁜지 학생들은 관심도 없겠지만 이쪽에 서서 하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 요소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비언어적 요소로서 이제 어떤 장소냐, 어떤 거리, 지척간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도 다 모두 이제 비언어적 요소로서 화법에서 중요한 특히 이제 구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재 제2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실 구어, 오랄 랭귀지, 문어, 리튼 랭귀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어는 이제 우리말로는 입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어는 글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그 전달 매체가 음성이냐 문자냐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국어학이나 언어학에서는 음성 언어다, 그 다음에 문자 언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구어 문어는 오히려
이제 문체론이라고 하죠. 학문적으로는 이제 일반인들은 막 구어, 문어 막 섞어 쓰지만 문체론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 문체론이라는 학문에서 구어, 문어는 오히려 콜로키얼 스타일이냐, 리터럴 스타일이냐 해서 구어체, 문어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학문적인 개념도 알아두면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은 양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법, 우리 모순이라고 하는 한자도 알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창입니다. 뚫을 수 없는 방패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방패입니다. 뚫을 수 없는 창은 없습니다. 모순이죠. 왜냐하면 양분법적 사고는 항상 모순을 갖게 돼요. 뭐 요즘 예를 들면 양성평등,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해도 안 돼요. 성평등, 뭐 이런 표현을 써야 하는 것처럼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태들의 모든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지구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어떤 개념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분법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는 여러 가지 오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가 가지는 오류, 그걸 논리학에서는 양도 논법의 오류라고 합니다. 양도, 둘량자의 칼도자예요. 그러니까 두 칼로 둘로 나눴을 때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오류가 생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순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어와 국어도 딱 양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문어지만 구어적인 문화가 있고 또 전형적인 문어도 있겠죠. 또 구어도 전형적인 구어도 있지만 문어적인 구어도 있겠죠. 예를 들면 선생님은 상당히 지금 영상을 통한 강의이기 때문에 문어적인 구어를 사용을 하고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서 친구들하고 막 톡을 나누는데 뭐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문어지만 좀 더 구어적인 속성을 갖게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구어적인 문어는 소설책의 대화책 지문 아닐까요? 다음 단락입니다. 문어를 표기하는 수단은 문자이래 그 밖에 구두점이나 인용보호 등의 문장보호도 중요한 보조수단이고 띄어쓰기, 빈칸, 행을 바꾸는 보조수단도 중요한 몫을 하게 되죠. 이 어떤 문장보호나 인용보호, 빈칸, 행 바꾸기, 이제 줄 바꾸기 이런 것들이 문어가 어떤 그 콘텍스트 클루를 갖게 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구어적인 상황에서는 발화 실수를 하거나 해도 대충 선생님이 또박또박 말하지 않을 때도 알아들어요. 근데 문어는 그런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죠. 오해가 없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탈자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구어에서 억양, 몸짓 등 보조 구실을 하지만 문어는 시각에 의존하는 만큼 이제 문장의 첫자를 대문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딕체, 이탈릭체 뭐 이런 시각적 효과를 동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아둬야 할 것은 분명히 인류가 구어를 먼저 갖고 있었고 진화의 결과물로 이제 문어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문어는 원칙적으로 음성 언어를 베이스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어가 위다, 문어가 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단락입니다. 다음 단락. 음성은 공간적으로 먼 곳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어와 문어의 그 차이를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 구어는 구어대로 독자적인 영역, 문어는 문어대로 독자적인 영역이 있는데 첫째, 구어는 어떤 자극에 즉시 반응을 보이는 동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문어는 시간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반응하는 정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적인 기능을 하니까 문어는 어때요? 다듬을 시간이 있죠. 다듬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구어는 우리가 앞서 속담을 얘기했다시피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 실수를 설화라고 합니다. 혀설자잖아요. 혀가 불러일으키는 화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어는 잘못된 부분에 흔적이 남지만 문자 언어는 문어는 수정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 중요한 것은 문자 언어의 경우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수정을 했는데 제대로 수정을 못한 경우 아주 대대손손 남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둘째, 문어는 보존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이미 지나간 앞부분을 수시로 되다볼 수 있고 또 차례차로 보지 않아도 되고
자, 어떤 친구들은 책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막 보는 친구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만 막 대충대충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책을 꼼꼼하게 봐야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가거나 뭐 어떤 참고서적을 볼 때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보게 되죠.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니죠. 물론 지금 이런 영상은 여러분들이 끊어 읽기를 하고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특수한 구어의 경우이고, 이제 그러니까 매체가 달라지니까 특수한 구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속성이 인류가 아주 놀라운 문자 언어를 갖게 된 이후 놀라운 진화와 문명의 발달을 갖게 되는 거죠. 어때요? 자, 불피는 방법. 수만 년 동안 불피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죽어버렸어. 그 다음 사람은 몰라. 뭐 엄마가 딸한테 알려줬어. 손녀한테 알려줬어. 해필이면 이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한테 공격을 받았네? 그럼 그 지식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호모사피엔스가 동굴에다가 그렸어요. 이렇게. 자,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불을 피운 그 다음의 방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거 화식을 하니까 불에 구워보니까 더 맛있다?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언어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네, 셋째, 문어는 대개 구어보다 큰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그렇죠. 책 한 권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30분 듣는 것도 고역이죠. 나는 30분 강의하지만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2배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가 시간과 장소의 자유로움 대신 만드는 사람도 3배, 듣는 사람도 3배, 제대로 하려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3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만큼 문어는 격식을 중요시하는 면이 있어서 결국 이 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그 문어에서는 틀리면 굉장히 창피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편지가 훨씬 격식적이고 설화 같은 경우는 비교적 덜 격식적이다. 설화라고 하는 거는 구전이니까 문자로 남는다 하더라도 구전된 것들은 훨씬 덜 격식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넷째, 문어는 구어에 비하여 보수적인 경향을 띈다. 당연하겠죠. 네, 여러분들이 문어로 쓸 때 그런 개신적인 표현들을 막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수업에도 말했잖아요. 막 평소에는 쓰는데 이거 제가 유행어로 쓰려고 하니까 오이야? 아이야? 네,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구어로는 잡았다. 모음자가 깨진 형태로 문이 희망처럼 이중모음으로 발음 안 하지만 표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뭐 죄송하오나 아버님 보시옵소서 이런 의고적인 그런 표현들은 구어에선 거의 쓰지 않죠. 장난이 아닌 다음에. 네, 다섯째, 구어는 되게 특정한 청자를 면전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문어는 불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문어는 뭐 해라체나 하계체나 해요체, 합쇼체 등의 경어법 구분이 정교하게 선택되는 반면 구어체는 대개의 경우 요즘은 이제 일종의 하대형인 해라체 그리고 이제 존대형인 뭐 해요체 정도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죠. 구어체는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요즘은 단순화하는 경어법이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어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한자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문어와 구어가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문자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하고 말은 우리말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언문불일치의 문자 생활을 했다고 하죠. 20세기 이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공용 문자로 한글을 선택한 것은 20세기 이후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한자가 유입된 삼국시대 초기 이후로는 계속 언문불일치의 문자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문어와 구어의 극단적인 그런 구별이라고 할 수 있고, 유럽도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틴 문자죠. 이거는 여러분들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그 전에는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라틴어는 이미 그때 라틴어를 오럴 랭귀지, 구어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이런 걸 뭐라 하느냐? 구어로 말하는 사람은 없고 문자만 남아있는 것을 dead language, 사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만주어는 dead language예요. 1990년대 중반에 최후의 만주어 화자가 죽었어요. 근데 만주 문자는 남아있거든요. 문자는 기록이니까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 중세까지 지금까지도 유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의 말씀이 라틴 문자로 되어 있으니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종교 수도승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중세에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어와 문어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번 정리하고, 네, 1차 시 수업은 이렇게 구어 문어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시부터 2부 정확한 구어 합법과 미디어 언어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화 실수를 안 하려고 해도 참 혀가 많이 꼬입니다. 전문 용어로 꼬인다가 영어로도 텅 트위스트예요. 네, 2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